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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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민족 대명절 한가위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주말부터 시작해서 최대 5일을 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연휴 기간 동안 고향을 찾아서 가족들을 만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여행 네.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23일부터 25일까지 이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가 됩니다. 또 뭐 육해공 이 모든 교통수단도 증편돼서 운행될 예정이니까 이동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주부 많겠지만 다 주부예요. 네, 주부라서 주부죠. 저는 주부가 아니지만 추석하면 아무래도 차례상 상차림 가장 신경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요. 네. 시어머님이 주도하시면 이제 도와드리는 정도인데 장 보시는 걸 가만히 보니까는 생선같이 조금 말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미리 가서 사오시고 또 뭐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은 임박해서 신선도 유지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전에도 장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또 가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정말 장보기가 좀 겁이 나요. 왜냐하면 지난해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추석 차례상 비용을 조사를 한 결과 전통시장은 19만 원, 그리고 대형마트 경우에는 24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네. 올해에는 30만 원 정도 입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무려 20%나 올랐으니까 사실 추석상 차리기가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올여름 거기다 폭염에다가 뭐 태풍, 집중호우까지 기상이변 정말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농축수산물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추석 선물 세트 같은 거 가격 오를 거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미리 예상해서 대비를 하시는 분들이 주문도 미리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지갑 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 저도 그동안 명절이면 좀 아무래도 친척들도 많이 놀러 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음식도 준비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걱정이 되기는 해요. 네. 네, 저도 참 요리를 잘 못해서 네. 사실 불량 며느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명절만 오면 이제 시어머니께 좀 죄송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그 내미는 카드가 있어요. 우리 밖에서 먹어요. 외식? 그래서 외식? 왜냐하면 다 차리는 것까지는 했는데 또 치우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 긴 연휴 기간 동안 한 절반 정도는 밖에서 먹는 게 밖에서? 어떨까 이렇게 혼자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완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이제 대구에 이제 가는데 차례상에 준비할 현금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올해는 조금 더 넣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밥상 물가가 얼만큼 오른 겁니까? 이 차례상에 올라가는 꼭 올리는 것들만 예시를 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배추는요 72.3% 올랐고요. 당근 122.8%, 대파 74.8% 이렇게 주요 농산물 가격이 작년 평균보다 훨씬 비싸졌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가격 많이 오른 채소 뭘까요? 뭐죠? 좀 약한 시금치. 시금치요? 취약해 보이죠, 딱 계절에. 그쵸. 네.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 정보를 보면요, 시금치 가격 이 소매 기준인데요, 1kg당 37,600원 정도래요. 이게 14,600원이던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158%나 오른 거라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1kg의 시금치면 얼마인지 잘 감이 안 오실 안 거예요. 오죠. 네, 네. 근데 이 마트 가면 있는 시금치 한 단 250g이거든요. 8,000원가량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250g. 네. 요만한 게 8,000원, 요만한 게? 이게 그나마 이렇게 시금치 이렇게 전시돼 있을 때는 요 정도라도 되는데요. 데치면 맞아. 딱 요만해집니다. 김밥 3개, 김밥 3개, 4개 나옵니다. 예. 너무 비싸요. 아까 양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채소와 과일 가격이 이제 상승한 주요 원인이 우리 워낙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적인 폭염과 그리고 태풍까지 이제 몰아치게 되면서 작황이 좋지 못해서 출하량이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사실은 판매라도 했으면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예 이제 그 작물이 타 죽거나 말라 죽어서 아예 출하조차 못한 농민들이 꽤 되세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가 굉장히 막심하거든요. 네. 열심히 키운 작물이 다 죽어버려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팔 물건이 없어요. 그치. 작황이 안 좋으니까. 네.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중간에 있는 도소매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팔 물건이 있어요. 예, 그또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음. 자체 그러니까 좋은 양질의 물건이 없어서 여전히 또 문제고요. 저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뭘 사려고 봤더니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예전만큼 좋지 않은 못하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내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아유 그냥 먹지 말자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예요. 네. 저희 가족은 굉장히 수박을 좋아해서 여름에 항상 수박을 거의 떨어지지 않게 냉장고에 두는데 올해는 많이 못 먹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너무 날이 더워서 수박이 맛이 없대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수박 물건도 많지 않고요. 백화점에 갔더니 수박 한 통에 56,000원이에요. 56,000원. 56,000원인데 수박 이만합니까? 아니 요만한 이만합니까? 56,000원인데 어. 제가 더 눈길을 끈 건 뭐였냐면요.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이게 그런 비싼 돈을 주고 집에 가서 먹었는데 맛이 없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내가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거 맛없으니까 환불해달라 이런 고객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옆에 조그맣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도가 좋지 않다. 미리. 네, 당도가 좋지 비싸지만 않다. 당도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아예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 한번 이제 이렇게 이상기후가 닥치니까 재배하는 농가, 뭐 업민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먹는 소비자까지 이렇게 다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 태풍 지나간 뒤에 농업인 인터뷰를 봤더니 뭐 비, 바람, 태양 같은 그런 자연현상 같은 거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굉장히 망연자실하던데 조금 그것에 조금이라도 대처할 수 있을 만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실 본다면 뭐 또다시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업에 또 피해가 생길 시에 뭐 해외 농수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대체 식품이 늘어나서 또 국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한 해 농사 망쳤다 이렇게만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농업 지원 대책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법을 봐야 됩니까? 네, 오늘은 농업재해보험법, 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농업재해보험법이란 이 농업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농산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네. 2001년 1월 26일에 제정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인데요. 우리가 줄여서 전통시장법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과 그리고 경영을 현대화하고 또 시장 정비를 촉진해서 이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또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이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제정이 됐고요. 2004년 10월 22일에 제정됐습니다. 네, 이 제정 당시의 이름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법명이 바뀌었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법이 부가가치세법인데요.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하고 절차를 규정한 법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또 납세 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1976년 12월 22일에 제정됐던 법률입니다. 자, 이 법들 20대 국회 발의안은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농업재해보험법은요. 현재까지 15건 발의됐고요. 7건 처리되고 8건이 계류 중입니다. 오늘은 이 농업재해 피해 범위, 또 보상 지원 범위, 여기에 대한 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전통시장법은요. 현재까지 총 35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에 15건이 처리되고 20건이 계류 중입니다. 통과된 법안은요. 전통시장의 안전시설 그리고 주차장 등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우리가 살펴볼 전통시장 상인들의 그런 경제적인 피해와 보상 등에 관한 것들은 계류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봐야 될 법이 부가가치세법인데요. 현재까지 43건이 발의가 됐는데 그중에 5건은 처리되고 38건은 지금 계류 중입니다. 오늘 이 중에 간이과세자 관련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저희 집은 주말마다 고기를 먹으러 갑니다. 겉으로 핑계는 뭐 아이들이 단백질 보충을 얘기하지만 제가 먹고 싶어서 최근에 가보면 이 고깃집에 이 상추라든지 나물이 많이 준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왜 그래요?
저도 진짜 겉절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식당을 가보면 요새 배추 반찬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배추값이 워낙에 금값이다 보니까 겉절이 본 지 오래됐고요. 그리고 시금치 아까 잠깐 올랐다고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밥을 사러 갔는데 김밥에 시금치가 없더라고요. 김밥에 시금치가 없다. 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오이를 안 먹어서 오이를 싸주는 김밥집 말고 시금치 싸주는 김밥집을 딱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금치를 안 넣어준다는 김밥집이 있다. 너무 비싸서 이 기사를 봤는데 양 기자 말 들으니까 진짜였구나 싶네요. 이 사실 우리 먹을 때 다른 거 들어간 거보다 야채 김밥 제일 싼데 그렇죠. 이제 야채값 너무 올라가지고 제일 비싼 김밥 되는 거 소고기 아닌지 김밥보다 모르겠어요.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게요.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도 차라리 어쩔 때는 외식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렇게 장을 보면은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집에서 고기상을 한번 차려보겠다. 그러면 고기값만 단순 계산하면 식당이랑 비교하면 집에서 사서 먹는 게 저렴해 보여도 고기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먹을 수 그럼 없죠. 진짜 쌈도 있어야 나물 되고 있어야 되죠. 김치도 마늘 있어야 구워야죠. 되고 뭐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따지면 아니다. 밖에 나가서 먹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장을 보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몇 개 담지 않아도 한 10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맞아요. 저는 남편이랑 단둘이 살아도 이런데 정말 아이 막 둘, 셋 이렇게 있는 집들은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비축 물량을 대거 방출하는 등 어떤 대책을 좀 내어놨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요. 네.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비축 물량을 대거 방출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국민들이 자주 찾는 대중성 어종, 뭐가 있냐면 오징어, 명태, 그리고 갈치, 조기입니다. 네. 이 사계 4개 품목의 정부 비축량을 8,400톤을 방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방출되는 물량의 절반은 도매 시장으로 공급이 된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전통시장 44곳, 또 수협마트 17곳, 또 대형마트 이런 곳을 통해서 유통이 되게 되는데요. 이 정부가 한 방출하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건장 판매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네. 그렇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시중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는 15%에서 많게는 50%까지 저렴한 가격에 해당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추석 10대 성수품이죠. 배추라든지 뭐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밥, 대추 와. 이런 물건에 대해서 식품에 대해서 식품 안전 정책을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죠. 근거가 뭐죠? 네, 맞습니다. 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이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산지를 지정하고 네. 계약 생산, 가격 예시, 또 과잉 생산할 경우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수매제도 이런 걸 통해서 농수산물의 생산 조정과 출하 조정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게 이 농수산물 유통 관련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했거든요. 또 근본적으로는 이런 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2016년 7월 14일 엄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이 법안 내용이 농수산물 유통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이 작년 6월 3일부터 시행 중인데요.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 가격의 등락폭이 큰 주요 농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또 관리하게 하도록 하고 또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서 이 농수산물 유통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장관한테 이러한 권한을 주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생산이나 출하를 조절한다면 가격을 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권한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또 꾸준히 체계적으로 통계를 관리한다면 앞으로만 이런 일 딱 생겼을 때 재빨리 대처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국민들이 어떤 농수산물을 얼만큼 소비하고 네. 또 우리가 한 해 평균 얼만큼의 출하가 되고 이런 양을
그 기본 정보를 우리가 갖고 알아야 있어야 되겠죠. 되잖아요. 특히 정확한 정보를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 관리하는 시스템이니까 꼭 필요한 게 들었다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채소류의 이 수급 안정을 위해서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출하를 조절하고 그러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2016년 7월 6일에 이게 주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것도 역시 이미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급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 시스템 이것도 진작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라도 이제 시행이 돼서 다행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느냐겠죠. 이게 계속 말이 반복되는데요. 이 농수산물 관리가 왜 중요하냐. 이 농가나 어민들뿐만이 아니라 중간 판매자, 우리까지 계속 영향이 오다 보니까 이제 네. 이게 관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가 된다는 건 참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제가 여기 들어가 봤어요. 농수산물 유통 종합 정보 시스템에. 이게 기후 변화를 딱 기록하고 그거에 따라서 각 품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게 다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게 좀 소비자 입장에서 약간 어렵다는 느낌? 우리가 이게 뭐 시금치가 어떤 날씨에 어떻게 되는지 정보가 잘 없다 보니까 좀 이용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좀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용하세요라고 홍보도 좀 하고 접근성도 높이고 좀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네.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 시스템이 있어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도가 적절한 시기, 적정한 상황에 맞게 정확히 시행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 얼마 전에 그 통계청장 경질로 좀 네. 많이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논란의 본질은 사실 어떤 통계든 정확하게 그리고 파악이 되고 관리가 돼야 한다는 것일 텐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또 대책을 마련을 하고 또 할 수가 있으니까요. 농수산물 관리도 이 통계에 대해서 정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좀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은 이 같은 정부의 수급 안정 대책으로 일단 한시름 놓은 것 같아요. 잘 된 거죠? 우선 만약에 막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네.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가격이 가격은 막 급등하죠. 오르잖아요. 네.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거.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정부는 원칙. 그러니까요. 정부는 그러면 비축해놨던 거 풀고요. 네. 만약에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은 또 이제 막 사들이고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쌀. 맞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좀 지적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뭐 물가가 막 오를 때 정부가 비축분을 시중에 풀어서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잡는 거 이게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내지만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보다 장기적인 수급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지적을 좀 하는군요. 또한 이 소비자들을 위한 대책도 있지만 농축어업인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농축어업인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그 출하를 못하게 되면 그 경제적으로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참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일단은 그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농업 재해 대책법에 따른 이 피해 보상이 가능한데 이 문제점이 실태 파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재해 보험 가입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내가 가입을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번에 폭염 같은 경우에 보험 사항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법을 농업재해보험법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농업재해라는 게 농작물, 임산물, 가축 및 농業시설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또 화재 뭐 이런 건데 또 이거를 좀 폭염하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 질병, 화재까지만 다 규정하다 보니까 문제인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법령을 들어요. 만들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더울 줄은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는 나라였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더울 줄은 몰랐던 거예요. 네. 얼마 전에 그 농해수위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지적이 됐습니다. 농식품부가 최근 일소 피해를 그 특약에서 주 계약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폭염 대책을 내놓긴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2019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 피해를 본 농민들은 전혀 보상을 받는 구조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당장 올해를 피해 본 농민들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현실적인 좀 피해 보상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기는 했는데요.
그리고 또 아까 양지미 변호사가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벼를 제외한 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이 현저히 낮습니다. 16.2%밖에 안 되거든요. 이 농가가 이제 재해보험 안에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왜 우리가 얼마 전에 폭염 얘기했을 때 이 폭염도 인간이 손쓸 수 없으니까 자연재해로 명시돼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게 얼마 전에 본회의 통과를 해서 자연재해로 명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당연히 이제 보험에 대해서도 재해 부분으로 인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또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상기후 특히 폭염 같은 경우 상쇄화될 가능성 높다고 우리 또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적어도 폭염이 오더라도 다음에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재기는 할 수 있을 정도로 보험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야말로 보험이니까요. 네, 이것에 좀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폭염이 사상 최악이었잖아요. 그래서 피해 농가는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게 재해복구비 예산을 사용을 해서 이걸 어느 정도 지급을 하면 손해를 완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그 재해복구비 예산이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올해 좀 돌이켜 보면 냉해도 있었죠. 그 폭염도 있었죠. 폭우, 뭐 가뭄, 태풍, 나 나올 수 있는 재해가 거의 다 왔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너무 피해가 커가지고 바닥이 났다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농식품부가 내부 예산으로 부족분을 우선 메우고 아닌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현행법에 따르면 이제 예비비를 받는 데 있어서 자연재난이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폭염이라든지 혹한, 오존 뭐 이런 경우는 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존.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이 없으면 예비비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더라고요. 자, 여야가 이 관련 개정안을 속히 논의하도록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어떤 내용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네. 농업재해보험법에서 폭염이 안 들어가 있다. 재해. 폭염. 그래서 이 농업재해 폭염을 넣자. 라는 내용으로요. 2016년 8월 31일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어요. 네, 비슷한 내용들이 또 법안들이 있는데요. 현행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농업재해 등을 기후변화를 폭염 앞에 추가했습니다. 폭염 딱 넣는 걸로 박주현 의원이 또 발의했고요. 또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이 있는데 이 법에서 일조량 부족, 이게 자연재해 정의 중에 하나인데 일조량 부족 및 고일조량, 또 일조량이 더 많아지는 것까지 포함돼서 개정하는 걸로 이계호 의원이 또 발의를 했고요. 결국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기후 현상을 다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나. 폭염은 이제 일상화가 됐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아까 그 농업재해 폭염 넣는 그 개정안이요. 네. 그 2016년도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때 그렇죠. 8월에 나온 개정안인데 아직 통과가 못 됐다는 게 더울 때 빨리 통과시켰어야 돼. 그러니까요. 좀 아쉽네요. 네. 작년에 사실 폭염 등으로 인해서 이상수온에 따른 그런 피해 어업인 지원책은 통과가 됐습니다. 네. 됐는데요.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 산업에 대해서 있을 텐데요. 피해가 이런 소외된 분야에 발굴해서 피해를 좀 지원을 해주는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앞으로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피해도 찾아서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 좀 있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동안 이 적조 현상 때문에 어류를 긴급 방류하는 경우에는 입식비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적조 현상 외에 이 폭염으로 인한 이상 수온 이건 또 역시 규정이 안 돼 있었잖아요. 물고기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 수온으로 인해서 수산 양식물 중에 이제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에도 입식비를 지원하자라는 내용으로 2016년 11월 21일에 성일종 의원이 그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작년 3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성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발의한 지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본회의까지 가서 통과된 사례라고 하거든요. 예, 좋네요.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재밌는 그 조어를 봤어요. 제철 법안이라고. 아, 제철 법안요? 네. 제철 과일이 아니고? 사안이 터지면 법안이 쏟아지는데 실제로 논의는 안 되고 묻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아까 안호영 의원 것도 네. 2016년에 나왔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워지면 나오긴 하는데 처리가 안 돼. 이러면 소용이 없으니까. 전기국회가 좀 추울 때 열려요. 그 회의를 잊어버릴 정도 지금쯤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게 있네요. 네, 그래서 약간 일괄적으로 우리 한번 기후 관련한 거 논의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좀 통과시켜주면 어떨까. 뭐 생각을 못한 것은 나중에 보완을 하더라도
하더라도 조금 이런 부분은 조속히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좋은 것 듭니다. 같습니다. 좋은 예. 지적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의견을 하나 보탤게요. 네. 지난 여름 진짜 더웠잖아요. 근데 요새는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아, 붑니다. 너무 시원해졌어요. 네, 점점 시원해지는데 이제 좀 있으면 또 엄청 추워질 거예요. 이 계절이에요, 이제. 맞아요. 여름, 이제 겨울입니다. 혹한이 다가올 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울 때 고생했잖아요. 이제 아주 추울 때 이런 혹한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발의된 법안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아하. 이상 저온으로 인한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의 범위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냉해 같은 이런 이상 저온으로 인한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좀 체계적으로 수습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요. 지난 6월 21일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네. 이 올 초죠. 4월에 발생했던 냉해입니다. 이상 기온 저하로 여의도의 21배 면적의 그 냉해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뭐든지 미리 좀 대비한다면 그만큼 피해는 줄일 수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국회가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도 네. 사실 그 부분인데요. 폭염이 제외돼서 올해 이렇게 많이 고통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제 뭐 혹한이든 뭐든 좀 자연재해가 있을 거라 미리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나가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맞아요. 갈수록 우리 농업 인구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자연재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미리미리 좀 이런 요소들을 찾아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주면 그래도 조금 살기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당연히 그 발생한 피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같은 거는 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기후변화 예상된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농업 기술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들을 보자면요. 민간 부분과 좀 협력을 해서 신속히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법이라든지 신품종 개발 같은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폭염 피해 경감 대책으로는 이렇게 안개비처럼 뿌리는 안개 분무 시설 있죠. 또 이제 가축도 너무 더우니까 스프링클러 같은 거 해서 가축 샤워할 수 있는 시설 만드는 거, 이런 관련 기술이 상용화가 좀 빨리 돼야 된다. 이런 입장들을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피해 지원도 중요하지만 장차 변화에 맞는 농업 기술 개발도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농업 재해로 인해서 농업인 피해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자, 저는 이번에 좀 비싸더라도 국내 농산품 이런 걸 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 아내랑 가족들이랑 장보러 한번 가겠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가시잖아요. 예, 저는 마트는 거의 안 갑니다. 마트를 가게 되면 자꾸 살려요. 자꾸 그 아내가 많이 살려요. 사야 하니까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가고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명절 때는 네. 가는데요. 이번에는 추석 뭐 명절 음식도 살 겸 많아요, 진꿈도 할 살 겸 게. 가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아마 대형마트는 못 가실걸요? 대형마트를 가야죠. 어디를 갑니까? 이거 봐요. 모르실 줄 알았어요. 네. 그 유통산업발전법 아시죠? 거기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있잖아요. 그거 네. 보면은 기초자치단체가 공휴일 중 월 2회를 지정해서 이날 대형마트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 네. 이런 데 있는 거 아, 아시죠?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뭐 그때 쉬는 거에 뭔 상관입니까? 네, 왜냐면요. 이 기초자치단체랑 유통회사 또 이 전통시장 상인회 이렇게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네. 이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거나 뭐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서울, 대전, 대구, 대전, 광주 이렇게 5개의 대도시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는요. 네.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정해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추석 연휴를 생각해 보세요. 토일, 월, 화, 수. 수잖아요. 네. 그 일요일이 4번째 일요일이에요. 아하, 이 바꾸면 안 되나?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대형마트가 쉬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추석 전 대목에 대형마트 빅3가 운영하는 전국 407개 점포 중에 약 68%인 277개의 점포가 휴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지선 기자 어떻게 합니까? 저희 어머니는 생선도 이제 전통시장 가서 사시긴 하더라고요. 아하. 그런데 불편은 하겠죠. 그래서 소비자들도 휴업에 따라서 불편이 당연히 겪을 걸로 예상이 되고 보통 추석 전날 매출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나옵니다. 2배 나오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대형마트가 쉬면 대형마트나 일반 마트에 납품하는 업체 같은 경우도 좀 그분들도 손해겠네요. 매상이 줄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좀 울상을 짓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의무 휴업 규제가 전통시장 상인 좀 보호하자, 소상공인 보호하자 이런 취지니까 이번 기회 삼아서 MC님도 한번 전통시장 한번 가보시는 거 어떨까요? 우리 동네 전통시장 있나요? 그것도 모르겠네요. 네. 찾아서 꼭 가보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네. 실제로 이게 경기 침체와 또 이런 그 폭염까지 겹치면서 최근 전통시장들이 사실상 개점 위협 상태다라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을 좀 맞아서 전통시장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번에 수급 안정 대책 이게 전통시장에 우선적으로 네. 물량이 방출되기 때문에 훨씬 낫지 않나 싶은 생각 드는데요. 네, 그럼에도 이미 타격을 입은 상인들은 좀 경계해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로 생물을 취급하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서. 이게 그간의 물가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농수산물의 품질이 워낙에 하락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발길이 좀 많이 끊겼다.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 그런 입장이고요. 또 이제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또 전통시장 상인은 물론이고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까지 좀 많이 체감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네. 오죽하면은 이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올 여름에 내가 진짜 무서운 건 폭염도 아니었다. 진짜 무서운 거는 발길이 끊긴 손님이었다. 아, 이게 가장 무서웠대요. 근데 저부터도 지난 여름 생각해 보면은요. 너무 더우니까. 밖에 안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요. 특히 정말 시원하지 않은 곳은 가고 싫죠. 싶은 생각이 안 네.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조차 이랬으니까 올 여름에 진짜 이 상인분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참 기후 변화 이런 재해가 연쇄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일으킨다는 자체가 더 놀랍습니다. 자, 우리 뭔가 이 상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 법안을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 전통시장 이용객이 이제 급감하게 되면서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이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특별한 뭐 지원책이 마련돼 있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폭염이나 아니면 혹한 이런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손해를 보전해주거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폭염이나 혹한과 같은 이런 이상 기후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해서 이 재난이 결국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뭐 복구하는 데 드는 복급이라든지 여러 소정의 생계비라든지 이런 피해 복구를 지원해서 상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보자라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3일에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그냥 좀 장사가 안 돼요. 뭐 매출이 좀 떨어졌는데 뭐 그것 좀 보전해 주세요. 이런 건 안 되겠지만 네. 어느 정도의 지원책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정 취지는 아마 다 공감할 것 같은데 또 문제는 또 예산, 세금 문제죠. 세금을 이렇게 상인들의 복급이 생계비에 모두 쓰는 게 맞냐 이런 부분은 좀 논란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는 조금 이제 경우를 나누어서 예를 들어 이제 이번 폭염 같은 거를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뭐 제가 앞서 예를 드린 뭐 수박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팔 물건이 여의치 않아서 질이 낮고 비싼 물건만 있고 이래서 매출이 급감해가지고 정말 생계비조차 부족할 정도라면은 그런 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서 전통시장을 안 찾아서 매출이 떨어졌다. 이런 거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런 거라면 이런 생계비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따르고 있잖아요. 그 뭐 난방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냉방 시설을 보완해 준다든지, 네,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거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저도 이게 이분들이 다루는 물건이 농수산품이 많잖아요. 생물이 많다 보니까 이런 폭염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애초에 수급부터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재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윤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뭐 냉난방 시설 보완이라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조금 어떤 또 다른 형태의 도움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원하는 뭐
거는 다 모두 다 동의를 하시고 네. 지원 방식의 고민이라면 이런 건 어떨까 싶어요. 물가가 올랐죠. 또 최저임금 영향 무시 못하죠. 그리고 또 경제지표 다 안 좋습니다. 영세 상인들이 살만할 리가 없죠. 이런데 수수료를 좀 개편을 하는 거죠. 카드 수수료. 그래서 카드사의 부담을 조금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 개편을 하는 방향. 또 영세간이 과세자 납부 기준 같은 경우에 좀 상향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앞서 잠깐만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최고 수준의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세금 혜택이 아닌가 그게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상승하는데 원인이 이제 한 가지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여러 가지 네.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텐데요. 간단하게 뭐 예를 들면 뭐 임금,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고요. 올랐고요. 예, 임금, 뭐 임대료 문제 그렇죠.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상인들의 지출은 많이 늘었는데. 근데 또 경기는 또 안 이렇게 좋으니까요. 불황이다 보니까 매출은 그만큼 늘지 네.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수익이 남지 않으니까 폐업을 하는 걸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 해결책도 또 똑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준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세금 문제로도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새 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임대차 상가 임대차 갱신 기간을 좀 더 늘려준다든지 평가될까요?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이 해결책도 좀 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구조적 접근을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뭐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하시는 영업장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갑질 얘기하기도 네, 하시잖아요. 갑질요? 네,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 최대 폐업률을 기록할 거라는 게 일각에서는 이건 통계 오류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좀 경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그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원책도 함께 가되 좀 뭔가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좀 찾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조금씩 해결 방안을 또 찾아보다 보면 근본적으로 또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이게 세무조사 안 한다는 게 좋은 건가? 이게 참 그러네요. 어떻습니까? 이게 뭡니까? 네, 국세청이 569만 소상공인 네. 또 자영업자에 대해서 내년까지 세무조사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방안은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세무부담 축소와 세정지원 대책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이제 내년까지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이 발표가 나오면서 같이 함께 떠오르는 것이요. 바로 간이과세 기준 상향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네, 내잖아요. 그런데 사업 규모가 영세한 것은 이 부가가치세를 좀 덜 내게 해주거든요. 이게 이제 이 간이과세 제도인데요. 이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시켜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간이가세하는 제도가 결국 이 세금 혜택을 좀 받는 건데요. 네. 간이가세를 제외한 사람들을 일반 과세자라고 하는데 연매출액이 4,800만 원입니다. 그 미만자는 간이가세자고요.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가 되기 때문에 뭐 일반 과세자면 일반적인 뭐 부가가치세라든지 세금 부과를 받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 간이과세 기준 상향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냐면요. 이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원자재 비용도 오르고요. 인건비도 계속 오릅니다. 그런데 이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 금액이 2000년 이후부터 2000년이요? 현재까지 연매출 4,8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2000년에도 4,800만 원, 18년 동안 이 물가가 엄청 올랐는데? 그러니까 그러네요. 4,800만 원이 4,800만 원의 매출까지만 이 간이과세 제도를 그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매출의 기준으로는 이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 대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축소되는 거나 줄어들어서. 마찬가지다. 그럼 무용지물 아니냐? 이거 제도 이거 혜택 받는 사람 얼마나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 이 간이과세 문제가 사실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무슨 논란이 될 때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만큼 찬반이 오래도록 대립했던 이슈인데요. 먼저 이걸 반대하는 쪽은 이게 부가가치 탈루
의무 유인이 된다 이런 얘기. 또 이제 이게 무자료 간이과세는 그야말로 간이과세이기 때문에 간이니까요. 네, 무자료 거래 관행을 조장한다. 또 거래 투명성을 저해한다. 그리고 매출을 축소해서 신고하거나 자료상 거래 같은 거 한다. 이런 이유로 이제 반대를 해왔고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찬성하는 쪽에서는 영세 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좀 완화해 준다. 그래서 좀 적용 기준, 그러니까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라든지 납부 면제 기준 같은 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현금 영수증 요즘 다 끊어주잖아요. 그리고 신용카드 대부분 소액이라도 다 신용카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만큼 거래의 투명성이 확대돼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 측이 주장해온 간이과세의 문제점도 많이 해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좀 확대도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기준을 만약에 좀 상향, 예컨대 뭐 5천 이상으로 네. 한다 그러면 많은 영세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저는 뭐 좋다. 왜냐하면 18년 동안 안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한 6천 너무 많나?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취지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공감을 하고 물론 이게 뭐 형평성의 논란이 있고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18년 동안 안 바뀐 건 저희 개인적으로 너무 오래 바뀌지 않았나. 바뀔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영세 상인들 지원하는 세금 혜택 준다는 데에서는 뭐 다들 공감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 부가가치세 면제 같은 경우에는 좀 글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게 있어요. 그 이유가 과세 형평 그리고 조세 기준을 좀 흔드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우려의 입장을 내봅니다. 네, 이게- 내봐도 됩니다. 이게 면세 말씀하신 대로 면세 대상자 늘어나면은 영세상인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러면 이걸 추진을 할 때 과세 형평성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지 이것도 정부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또 다른 쪽에서는 또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그렇죠. 있거든요. 설득의 기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여기서도 지금 찬성, 반대, 뭐 여러 막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논의를 시작해서 뭐 합의도 하고 조정하려면 일단은 법안을 좀 봐야 됩니다. 네. 네. 법안 뭐죠? 법안? 영세 간이 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과 관련해서 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요. 총 10개. 10개나 됩니까? 10개예요.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 기준 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아까 현행은 4,800만 원이잖아요. 네. 7,200만 원으로 올리고 접근하네요. 또 영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면제 아예 기준을 면제. 네. 3,600만 원으로 확대를 해서 영세 상인의 납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자라는 내용으로 지난 6월 29일 백승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좀 끌리는데요, 저는. 네. 그 밖에도 더 화끈한 법안들도 아,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액 9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로 확대하자라는 내용으로 이제 김철민 의원의 법안도 있고요. 네. 이 기준이 또 8천만 원으로 하자라는 정인하 의원의 법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승주 의원의 이제 법안 내용과도 좀 겹치는 부분인데 면제 대상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현행 2,400만 원에서 이걸 3,600만 원으로 확대하자라는 이 나경원 의원의 법안도 다양하게 논의 중입니다. 이 법안들 여러 가지가 다 끌리는데요. 지금 보니까 3,600만 원으로 올리자 내용의 법안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네. 또 간이과세 제도 적용 기준 금액을 2배 이상으로 하자. 뭐 7,200 정도겠죠. 17년간 물가가 40% 18년간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대형마트가 엄청 뭐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이 방안 중에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간이과세 제도를 유지를 하되 네. 이 업종별로 실질 부가가치율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좀 더 길게 보자면 길게. 간이과세 제도를 좀 축소를 하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 간이과세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확대되는 세수가 있다면 이걸 다시 영세 사업자로 좀 전이해주는 방식. 이런 걸 좀 논의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같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를 하고 또 나아가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 중요하겠고요. 또 혹여나 폐업을 했더라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하는 방향, 교육을 한다든지 뭐 그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점차 뭐 자영업자 폐업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뭐 농업 재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농업인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공존이란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공존. 네. 이게 우리가 이제 기후 이상 기후부터 얘기가 시작됐잖아요. 자연과 인간도 좀 공존하고 네. 소상공인도가 대기업도 같이 공존하고, 공존하고. 네 소비자랑 농업인도 좀 같이 공존하고, 마트하고 전통시장도 공존하고, 우리가 좀 공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이런 계기. 아내와 남편도 공존하고. 네, 추석 때 좀 일 좀 근데 하시고. 또 좀 남자들도 네. 일좀 하고. 네. 네. 네, 공존이라는 말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자, 농업어인들, 자, 힘을 좀 내시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니까 내년 농림, 수산, 식품 분야가 올해보다 소폭 증액이 됐습니다. 19조 9천억 원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팜 개발하고요. 재배작물 다변화하는 등 농업 재해보험 확대 등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좋은 법안들도 빨리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액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goes electric wavy when I turn it on. Off from my city, off from my home. We're flying up no ceiling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igh.